때로는 무서운 귀신이나 무서운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공포영화들이 있습니다. 2003년에 개봉했던 한국의 장화 홍련도 그런 영화 중 하나인데요. 두 자매와 아버지 그리고 의붓 어머니 네 사람이 겪게 되는 기묘하고 슬픈 이야기에 관한 공포영화입니다. 오늘 리뷰에는 영화의 결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반전인 만큼 혹시나 반전에 관해 알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영화를 보고 나서 리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는 한 의사가 여성 환자를 앞에 앉혀놓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모두 4명입니다. 주인공인 수미와 수연자매, 두 자매의 아버지 무현, 그리고 새엄마로 나오는 은주입니다. 수미와 수연 자매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어느 시골에 위치한 집에 내려오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집에 도착한 수미와 수연이 즐겁게 노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동생 수연은 마당에 피어난 꽈리 열매를 먹기도 하고 또 둘이서 근처 나루터에 가서 발을 담그고 놀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수미와 수연 자매는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불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엄마 은주의 존재 때문인데요. 먼저 내려와서 집을 정리하고 이들을 기다리던 은주는 수미와 수연 자매를 보자마자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하지만 수미와 수연은 그녀를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단순히 새엄마여서 어색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두 자매는 은주에게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자매가 의붓 어머니 은주에게 강한 적대감을 품게 된 원인은 모두 아버지 무현이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무현과 은주는 직장 동료 관계 사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는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은주는 그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가 된 계기는 수미 수연 자매의 친엄마가 오랫동안 아프게 되면서였습니다. 즉 무현은 아내가 아픈 동안 불륜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이런 계기도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계기로 언급될 뿐 극중에선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정확히 표현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몇 장의 옛날 사진이 나오는데 무현이 은주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찍었던 사진들로 이 사진들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놓인 네 사람은 이 집에서 며칠간 불길하고 기묘한 일을 겪게 됩니다. 2층에 자기 방으로 올라간 수미는 시계가 멈춘 것을 발견하고 시계를 돌려 시간을 맞춘 다음 다시 시계가 작동되도록 합니다. 이때 멈춰있던 시간은 12시 45분이고 나중에 수미가 맞춘 시간은 2시 35분입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자기 공책과 필기구를 놓으려 하는데 이미 똑같은 공책과 필기구가 놓여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는데요. 자기 옷장을 열어본 수미는 옷장 안에 수십 벌의 똑같은 옷이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미리 먼저 내려와서 집을 정리한 새엄마 은주가 자기 방에 들어와 일부러 이런 장난을 친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데요. 장면은 전환되어 새엄마 은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은주 역시도 수미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 샤워 중인 자매의 아버지가 갈아입을 속옷과 옷을 챙겨가던 은주는 화장실 문 앞에 이미 옷이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누가 은주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은주가 들고 온 속옷과 똑같은 속옷들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네 사람이 모였지만 별다른 대화는 없습니다. 자매의 아버지 무현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난 뒤 수미와 새엄마는 잠시 말다툼을 벌입니다. 은주는 아버지 옷을 챙기는 것은 자기 일이라 말하고 수미는 자기 방 정리는 자기의 일이라며 되받아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도중 아버지가 나타나 은주에게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놓고 갑니다. 그날 밤 아버지 무현은 1층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합니다. 원래는 은주와 함께 안방에서 잠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은주가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는 슬며시 일어나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마침 1층으로 내려온 수미는 소파에서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이불을 덮어주려다 은주와 마주치고 잠시 또 말다툼을 벌입니다. 한편 동생 수연은 자다가 무서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손이 보이는 등의 무서운 일입니다. 도저히 혼자서 잘 수가 없던 수연은 수미의 방을 찾아갑니다. 수미는 아마도 은주가 그런 짓을 벌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여자도 이 집도 모두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묘한 첫날 밤이 지나갑니다.
둘째 날 아침에 수미는 악몽을 꿉니다. 악몽에서 깬 수미에게도 수연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침대 너머로 기어다니는 웬 긴 머리를 한 여성을 보게 되는데요. 여성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바닥을 기어서 수미가 있는 침대로 다가오고 무서운 표정으로 수미를 바라보던 도중 여성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더니 손이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수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미는 2번이나 악몽을 꿨던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던 수미는 손에 피가 묻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동생 수연이 월경을 했던 것입니다. 수미는 아래층에 내려가 안방 화장실에서 새엄마의 생리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이걸 들키게 되고 자기가 아닌 동생 수연이 월경을 해서 그렇다고 말하자 은주는 자신과 수연의 월경 날짜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화는 한 가지 기묘한 사실에 관해 보여주는데요. 바로 수미 역시도 월경을 하고 있다는 묘사입니다. 즉 수미와 수연 그리고 새엄마 은주까지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날짜에 월경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수미 역시도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 기묘한 사실을 눈치챕니다. 집 앞에 나와서 휘파람을 불던 2사람, 수연은 수미가 부는 휘파람 소리가 엄마가 좋아하던 거라며 자기도 따라서 불어보려 하지만 잘 안됩니다. 그 순간 어디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2사람을 방해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주가 키우고 있는 새 2마리가 내던 소리입니다. 여기서 수미의 표정이 확 바뀌며 저 새들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지만 동생 수연은 그냥 날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수미는 그 여자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라며 새를 건드리진 않기로 합니다. 수미는 집에서 떨어진 낡은 창고에 가서 예전에 쓰던 물건이 담긴 가방과 상자를 가져오는데요. 상자 안에는 신발, 필기구, 가족사진 등 엄마의 생전 여러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미는 이것저것 물건을 꺼내다가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봅니다. 어느샌가 동생 수연도 와서 같이 물건을 보게 되는데요. 엄마 사진을 보던 수연이 탈리타쿰이란 주문을 외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수미의 물음에 수연은 엄마를 부르는 주문이라며 엄마가 알려준 거라고 말하고 수미는 그냥 웃어 넘기는데요. 그러다 수미는 수연의 팔에 난 멍과 상처를 보게 됩니다. 은주의 학대로 인한 상처가 분명하다고 생각한 수미는 수연에게 그 여자가 그런 거냐며 추궁하다가 거실로 내려가 식탁에 앉아 책을 보던 은주와 다툼을 벌입니다. 여기서 은주는 인과응보란 얘기를 꺼내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다툼을 벌이던 2사람의 상황은 화가 난 수미가 식탁 위의 물건을 전부 바닥으로 밀어버리며 종료됩니다. 한 가지 기묘한 점은 분명 수미가 식탁의 물건을 전부 떨어뜨렸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된 듯한 묘사가 나옵니다. 큰 소리에 놀란 아버지가 나와서 수미를 불러 세우지만 수미는 매몰차게 돌아서 가버립니다. 아버지는 돌아서는 수미를 붙잡고 제발 이러지 말라면서 자꾸 이러면 수미가 또다시 아프게 된다고 호소하는데요. 수미는 알겠으니 앞으로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 무연히 전부 책임져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아버지만 남겨둔 채 돌아서서 떠나버립니다. 이날 저녁 집에는 특별한 손님 2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은주의 남동생 선규 그리고 선규의 아내 미희. 식사 자리에서 은주는 신이 나서 얘기를 떠벌리는데 은주와 동생 선규가 어릴 적에 겪었던 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화는 식사 자리에 모인 4사람들 중에서 은주만 혼자 들뜬 모습을 기묘하게 연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주는 선규에게 옛날 일이 기억나는지 물어보지만 선규는 정색한 얼굴로 매우 단호하게 기억 안 나라고 대답하며 그런 기억 없다라고 딱 잘라서 부정합니다. 은주 역시도 표정이 굳어버리며 왜 기억이 안 나냐고 선규에게 너 미쳤어 라고 되묻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얼어붙던 그때 선규의 아내 미희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미희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이 가슴 쪽을 두드리더니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서는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선규와 무연히 달려들어 미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발작이 워낙 심한 탓에 제지하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미희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엌 싱크대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저녁이 끝나고 선규와 미희는 다시 돌아가는데요. 선규는 미희에게 내려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오고 싶지 않았지만 매형인 무현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미희는 넋이 나간 채로 선규에게 자신이 본 걸 얘기하는데 바로 싱크대 밑바닥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남아 식탁에 앉아있던 은주 역시도 이상한 걸 느꼈는지 싱크대 쪽을 바라보다가 몸을 굽혀서 싱크대 아래쪽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은주의 눈앞에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떨어진 머리핀을 은주가 손으로 줍던 그 순간 갑자기 싱크대 밑에서 왼 팔이 튀어나와 그녀의 팔목을 붙잡는데요. 마치 오랫동안 부패한 시신처럼 보이는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집니다. 안방에서 무현과 대화를 나누던 은주는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았지만 무현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합니다. 수미와 수연 자매가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단 것인데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단 무현의 대답에 은주는 믿지 못하고 뭔가 있을 거라며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은주를 뒤로하고 무현은 대신 집 여기저기를 조사해봅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무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은주가 애지중지 키우던 새가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현은 새장을 그대로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 모습을 은주가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새까지 죽은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수연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수연에게 누가 그랬는지 솔직히 말하라며 수연이 대답하지 않자 강제로 수연을 옷장 안에 가둬버립니다. 옷장 안에 갇힌 수연이 크게 비명을 지르지만 은주는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연이 잘못했다고 하자 옷장을 열어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화가 나서 옷장 문을 닫고 수연을 가두는데요.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수미가 눈을 뜨고 계단을 내려가는 듯한 은주의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영화는 은주가 내는 발소리와 그림자를 보여주되 실제로 은주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진 않습니다. 수미는 수연의 방으로 뛰쳐들어가고 옷장 안에 갇힌 수연을 꺼내주며 언니가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한바탕 이렇게 난리가 난 뒤에 무현은 수미와 수연 자매가 함께 있는 방 안에 들어와서는 수미를 바라보며 말해보라며 다그칩니다. 뭘 말하라는 건지 되묻는 수미의 질문에 지금껏 집에 내려와서 수미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다시 질문하는데요. 수미는 그 여자가 우리에게 한 짓을 모르냐고 소리치고 무현 역시도 그게 도대체 뭔지 말해보라며 같이 소리칩니다. 수미는 은주가 수연이를 자꾸 괴롭히고 있다고 울며 털어놓습니다. 무현은 수미의 이 말에 잠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수미는 말이 나온 김에 모든 걸 아버지 무현에게 얘기합니다. 매번 옷장 안에 수연이를 가두며 악랄하게 괴롭힌다는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무현은 수미의 이런 고발을 듣고도 제발 그러지 말라며 오히려 수미를 말리고 나섭니다. 수미는 옆에 서 있는 수연을 흔들며 너가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답답해진 수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라고 계속해서 재촉하자 무현은 수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뒤 수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마디로 수미는 지금껏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던 것이며 쉽게 말하자면 수미는 수연의 인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해리, 이른바 다중인격에 시달리고 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수미에게 무현은 수연이는 이미 죽었다고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수미는 무현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수연을 바라보고 수연 역시도 자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듯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수연을 비출 때는 화면이 흔들리며 떨리는 듯이 연출되고 수미를 비출 때는 서서히 멀어지는 듯이 연출되면서 수미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수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수연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수미가 인지하게 되면서 수연의 인격이 수미로부터 어떻게 멀어지는지에 관해 보여줍니다. 무현은 새벽 늦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수미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됐다면서 여기로 내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수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마지막 셋째 날 은주는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무거운 포대자루 하나를 복도까지 끌고 왔기 때문인데요. 이 포대자루는 전부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모자랐는지 은주는 포대를 골프채로 때리면서 안에 든 것이 확실하게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모양입니다. 이때 또 잠에서 깨어난 수미는 집이 이상하게 조용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요. 수미는 어디선가 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복도를 따라 생겨난 긴 핏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의 포대자루를 마주합니다. 이 자루 안에 든 것이 수연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수미는 묶여있는 자루의 입구를 급하게 풀어보려 하지만 생각보다 단단하게 묶여있어 자루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영화는 한 번 더 관객을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분명 수연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수미 앞에 포대자루가 생생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혹시 자매의 아버지 무현 역시도 새엄마인 은주와 한패라서 수연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며 수미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간 다음 자매를 자기 인생에서 치워버리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한 번의 반전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장면이 전환되어 부엌에 들어간 수미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수미가 여러가지 환상을 보는 연출이 나옵니다. 새엄마 은주가 입던 옷을 입고서 약을 먹는 수미의 모습, 골프채를 이용해 포대를 내려치고 있는 수미의 모습, 이 장면으로 인해 아버지와 새엄마가 서로 계획을 짜서는 수미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또 한 번의 반전을 앞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관객들이 한 번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수미가 포대가 있던 곳에 다시 돌아오자 포대는 사라져 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창고의 옷장 속에 포대가 옮겨져 있고 수미가 끈을 가위로 자르려던 순간 은주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가 들려있는데 아마도 이걸 포대에 부어버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수미와 은주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미가 가위로 은주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수미와 은주 두 사람은 그렇게 싸우다가 도망치려는 수미의 발목을 은주가 붙들면서 수미가 쓰러지다가 머리를 가구에 부딪혀 기절해버리는데요. 은주는 기절한 수미를 복도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어디선가 무거운 석고 조각상 하나를 가져옵니다. 눈을 뜬 수미에게 은주는 자기 할 말을 다 하기로 합니다. 은주는 수미에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며 뭔가 잊고 싶은 게 있는데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저히 잊지도 못하고 지워지지도 않는다면서 마치 그게 평생 유령처럼 붙어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각상을 들어올려 수미를 내려치려 하지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무현입니다. 조각상은 이미 옆에 깨져 있고 수미는 기절한 상태. 무현은 수미를 서둘러 소파로 데려가 앉혀둡니다. 그런 수미의 손등에는 심하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무현은 수미의 손등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아까 은주와 수미가 심하게 싸우던 창고에 들어가는데요. 이곳에는 응급처치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옷장 안에 포대자루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얼핏 보이는 자루 안에는 심하게 부서진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관객들은 포대자루에 들어있던 것이 수연이 아닌 사실은 인형임을 알게 되면서 새엄마와 무현이 계획을 세웠던 반전은 없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무현이 약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수미가 아닌 은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은주는 수미는 어떻냐고 묻지만 무현은 자신도 지쳤다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한 다음 약 먹으면 한결 나아질 거라고 대답해줍니다. 그리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무현이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자 은주가 크게 놀라는 모습을 천천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감독은 관객들이 또 한 번 속았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데 왜냐면 관객들은 더 이상의 반전은 없겠다고 예상했겠지만 실제로는 감독이 반전을 한 번 더 준비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현이 데리고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또 다른 은주, 그것도 아주 멀쩡한 모습의 은주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은주의 모습으로 앉아있던 것은 사실은 수미였다는 것까지도 밝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수미가 겪고 있던 다중인격은 한 사람이 아니었고 수연이란 인격 말고도 동시에 새엄마 은주의 인격까지 두 사람의 인격이 수미의 몸 안에 한 번에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에 수연과 은주는 없었습니다. 영화 내내 보여줬던 수미 수연 자매와 은주의 갈등은 사실 수미가 혼자서 겪었던 것들이었고 이 집에서 생활하던 것도 네 사람이 아닌 아버지 무현과 수미 두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어느 병원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이곳은 정신병원입니다. 바로 첫 장면에 나온 의사와 여성 환자는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미와 의사였던 것이죠. 수미는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은주는 수미의 옆에 앉아 괜찮냐며 위로하고 자주 찾아오겠다며 잘 있으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는 은주의 손목을 수미가 강하게 붙잡았지만 수미의 손목을 뿌리치며 은주는 떠납니다. 장면은 다시 한번 전환되어
되어 집에 혼자 있는 은주를 보여줍니다. 은주는 뭔가 굉장히 괴로워하듯이 앉아있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은주가 도착한 곳은 수연의 방입니다. 그런데 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척 오싹함을 느끼게 되고 문이 저절로 닫히는 등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수연의 옷장 문까지 혼자 열리기도 하는데요. 은주는 옷장 안에 뭔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다가 옷장 안에서 나오는 흉측한 모습의 귀신을 마주합니다. 이 귀신은 아마도 저녁 식사 시간에 미희가 싱크대 밑에서 봤던 그 흉측한 모습의 귀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주의 겁에 질린 비명만이 들려옵니다. 이후에 영화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수미와 수연이 그 집에서 아주 잘 지내던 옛날입니다. 그네를 타고 있던 수미와 수연의 앞에 아버지 무현이 은주와 함께 차를 타고 도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수미와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을 탐탁치 않게 바라봅니다. 영화 중간에 나왔던 은주의 동생 선규와 미희도 나옵니다. 아마 은주만이 아닌 이 두 사람까지 집에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이미 과거에도 있던 듯한데요. 이런 점을 보면 이 시점에서도 무현과 은주 두 사람의 관계가 벌써 상당히 진전이 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 무현의 아내가 번듯이 살아있었단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연은 끔찍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방 옷장 안에서 엄마의 시신을 발견한 것. 수연은 놀라서 소리치며 엄마를 끌어내려다가 엄마의 시신이 들어있는 무거운 옷장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려버리게 됩니다. 이때 옷장이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무현을 비롯해 은주, 선규, 미희, 수미도 이 소리를 듣게 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은주가 궁금한 마음에 수연의 방으로 올라갔다가 무거운 옷장에 수연이 깔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놀라서 방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잠시 뭔가 고민하는 묘사도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수연을 구해주려는 듯 돌아서다가 마침 자기 방에서 나오는 수미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은주는 무슨 소리 안 들렸냐면서 수미를 살짝 떠봅니다. 하지만 사정을 모르고 있는 수미는 은주에게 차갑게 구는데요. 은주는 떠나려는 수미를 붙잡고 다시 한번 말을 겁니다. 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명심해입니다. 지금 수미가 옷장 안에 깔린 채 죽어가고 있는데 수미가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미가 대단히 후회하게 될 것, 즉 수연을 구조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은주의 이 대사는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 대단히 중의적인 대사인데요. 수연이 죽게 됨으로써 수미 본인도 평생 후회를 하고 살았지만 은주 역시도 나중에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본인도 이때의 일에 관해서 꽤 후회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대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수미는 지금 당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후회할 일이 어딨겠냐며 한 번 더 매몰차게 쏘아붙이고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결국 은주는 수연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수미의 이 태도 때문에 아예 사고 자체를 방관해버립니다. 밖으로 나간 수미를 발코니에서 바라보던 은주는 수미와 눈이 마주치자 발코니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수연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화에서 진행된 모든 이야기의 진실이었습니다. 영화는 초반에 나온 집 근처의 나루터에 수미가 혼자서만 앉아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영화의 초반부에 수미와 수연이 나란히 앉아있던 이곳이 마지막 장면에는 수미 혼자서만 앉아있는 걸로 표현되면서 영화가 내내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내에는 수미가 사실 다중인격일 수도 있다는 암시와 비극적 사건과 연관이 있는 단서가 여러 장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초반에 수연이 수미와 함께 집에 도착해서 수연이 마당에 난 꽈리를 먹는 장면도 포함되는데요. 이 꽈리에는 여러 가지의 꽃말이 붙어 있습니다. 수줍음, 약함, 조용한 아름다움 등의 꽃말인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거짓이란 꽃말입니다. 즉 거짓이란 꽃말을 가진 꽈리와 수연을 보여주면서 초반부터 수연의 존재가 허상임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아채기는 어려운 복선입니다. 수미가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시계가 멈춰있는 것을 보고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장면. 이때 시계가 멈춰있던 시간은 12시 45분인데요. 이 12시 45분은 수연에게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 옷장이 쓰러지면서 큰 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수미가 자기 방에서 옷장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던 시간이 12시 45분이었던 것을 수미의 방 시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것입니다. 다만 과거 장면에서 수미의 방 시계가 워낙 작게 비춰지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이 시계의 존재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건네주는 힌트는 또 있는데요. 수미와 수연, 은주 세 사람의 월경 날짜가 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어도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날짜일 확률은 무척 낮을 텐데요. 수미 본인이 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방 안에 수십 벌이나 걸려있던 똑같은 옷들과 이미 책상에 놓여있던 똑같은 필기구들 역시도 수미가 다중인격임을 암시하는 힌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해석이 엇갈리게 될 수도 있는 장면을 하나 꼽자면 수미와 수연이 서로 휘파람을 불다가 새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수미는 새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데요. 은주에 의해 새장 속에 갇힌 두 마리의 새가 상징하는 것이 작중에서의 수미, 수연 자매라고 생각해 본다면 수미가 새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이 언뜻 이상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이 장면은 관점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는데요. 수미에게 은주의 인격도 있었으므로 두 자매를 상징하는 새를 은주의 인격으로서의 수미가 죽이겠다고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미는 은주가 아끼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인지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수연이 수미 앞에서 외우는 주문 탈리타쿰, 이건 역시도 뜻을 알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사인데요. 탈리타쿰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로 마가복음 5장 41절의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야이로란 사람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데 그의 집으로 이동하던 도중 이미 딸이 숨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집에 도착한 예수는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이 든 것이라며 탈리타쿰이라 외쳤고 그러자 소녀가 살아났다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탈리타쿰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인데 세 사람의 인격을 번갈아가며 겪게 되는 수미가 진짜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 내에서는 새엄마인 은주가 과거 장면에서 두 자매와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표현되지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학대도 가했는지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미의 인격 속의 은주가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학대를 하던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남지만 수연의 죽음을 방관했던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나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수미가 아프던 상황에서 본 은주는 수연에게 그토록 모진 학대를 했을까요? 이것은 수미가 이런 다중인격을 가지게 된 계기와도 관계가 있는데 수미는 당시 자기가 엄마와 수연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괴로워했고 특히 수연을 지키지 못한 후회가 컸던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연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텐데요. 아마도 은주가 수미를 마주치며 불러 세웠을 때 그때 은주에게 조금만 더 다정하게 굴었다면 수연이 죽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크게 자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상 모든 원인 제공은 전부 은주가 한 것인 만큼 내 잘못이 아닌 은주의 책임이란 반발심도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죄책감을 덮어버릴 정도로 커지게 되면서 수연이 죽은 것은 내가 아닌 은주의 책임이란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때 은주의 인격 역시도 수미의 내면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은주의 인격으로 수연의 인격을 끊임없이 학대하면서 수연에게 그 여자가 그런 거야, 그 여자가 그런 거잖아 라고 답을 재촉했지만 사실 수미는 수연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끊임없이 수연의 죽음은 그 여자가 그런 거야, 그 여자가 그런 거잖아 란 답을 내놨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미는 본인의 후회 속에 갇혀버린 나머지 수연과 은주 두 개의 인격을 태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후회를 벗어나려는 영원한 굴레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수미가 가진 이런 후회의 굴레는 은주 인격의 대사로도 표현되는데 잊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사라지지도 않고 따라다닌다는 대사가 바로 수미의 이런 후회에 사무친 마음을 잘 나타낸 대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 집에는 실제로 귀신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수미가 악몽에서 본 여자 귀신도 그렇지만 집에 놀러왔던 선규의 아내 미희가 싱크대 밑에서 본 귀신,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혼자 남은 은주를 덮치던 귀신이 동일한 것을 보면 집에 귀신이 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영화의 감독인 김지훈 감독 역시도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한 캐릭터들 중에는 수미, 그리고 수미의 인격인 수연과 은주, 아버지 무현, 그리고 집에 살고 있던 원귀까지 있단 것입니다. 물론 원귀는 수미가 가진 다중인격과는 별개의 존재로 진짜 집에 살고 있는 귀신이었단 설정이라고 하네요.
보통 이런 다중인격 소재는 극중 주인공이 사실은 또 하나의 다른 인격이었다 정도의 반전으로 끝나게 되는데 장화홍련은 그걸 한 번 더 꼬아버린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영화는 흔히 다뤄지던 다중인격 반전 소재를 영화 후반부쯤에 한 번 밝혀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관객을 헷갈리게 만드는 전개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결말엔 사실 다른 반전이 또 있었다는 이중구조를 사용해서 영화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이고 또 스토리가 가지는 극적인 요소까지 잡아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왜 장화홍련일까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설화 장화홍련전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장화홍련이 사또의 앞에 나타나 원통함을 풀어달라 말하는 것인데요. 영화 내에는 분명 장화홍련으로 보이는 수미 수연이 등장하지만 딱히 사또의 역할로 보이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수미와 수연의 이 모든 사연을 제3자의 눈으로서 지켜본 관객들이 바로 사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화 속에서 장화홍련 자매가 겪은 억울한 일이 의붓 어머니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한 현실이었으니 영화 속 수미가 겪은 고통스러웠던 현실에 대입해보면 관객이 사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꽤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 차이라면 우리는 장화홍련 설화 속의 사또처럼 수미 수연 자매가 품고 있는 고통을 해소해줄 수는 없지만 대신 어디서도 말하지 못할 슬픔을 들어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영화에 담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 때문에 단순히 공포영화 이상으로서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해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로 감상하시면 훨씬 더 생각해볼 요소가 많은 만큼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영화의 배경음악인 돌이킬 수 없는 걸음 역시도 명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스터리 영화 리뷰 장화홍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